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부터 14일 탄핵 가결까지 2주간의 정치적 혼란이 상당했습니다. 드디어 탄핵안이 가결됐고요. 그동안 각종 경제정책, 외교 등 모든 게 마비 상태였고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았지만 빠르게 정해지길 바라보지만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윤석열 씨는 잠시 멈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무튼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동향을 체크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까지 체크하기에는 머리 아프고 놓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체크해보죠. 렛츠고! 일단 오펙이 내년에도 원유 수요 증가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5개월째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는 하루에 160만 배럴, 그리고 25년도에는 하루에 145만 배럴로 하향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확대와 경기 둔화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오펙 회원국으로부터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유가는 인플레이션이랑 엮어서 생각해보면 유가가 반등하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확률이 상당히 커지니까 미국이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유가 추이는 꾸준히 트래킹해야 됩니다. 유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 다음 글로벌 각종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날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평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를 살펴보면요. 11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22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는데 원래라면 시장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받지 않았고요. 12월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도록 해석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올라간 점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고 비농업 고용지수와 각종 고용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무난하기 때문에 패스해도 되고요. 이 지표들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미국의 상황은 나쁘지 않고 경기가 강하고 12월 금리 인하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살펴보면요. 예상치를 모두 부합은 했지만 11월 대선 전후로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비 하락이 둔화되었고 그리고 식품, 유류비, 신차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CPI 나오고 나서 패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98%까지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시면 이미 미 대선 전후로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진행 중이고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고 문제 삼으면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12월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고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고용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무게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12월 12일 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요. CPI와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식품 가격, 계란값이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살아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전월 대비 상회했고 연속도 지속 증가 중이고요. 뜨거웠던 고용이 오히려 식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건을 돌파하면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이때까지 지표들을 보면 한 방향이기보다는 뒤죽박죽 약간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지만 1월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듯이 미 대선 전후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옐런과 파월이 6월부터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후폭풍이 경제학적으로 6개월 뒤인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패드워치를 함께 보실게요. 이때까지 각종 지표와 그리고 파월의 발언, 연준의 베이지북을 해석해보면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동결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96%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지만 1월에는 동결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일단 12월 금리 인하는 고용 둔화 그리고 관세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금리 장기화를 예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를 미 국채 10년물을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데요.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고 금리 내린다는데 왜 10년물은 내리지 않고 다시 오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미 12월 금리 인하는 반영됐지만 CPI와 PPI 그리고 미 대선 전후로 인플레이션이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이 재차 반등 중입니다. 금리 인하 확률을 다 반영한 게 10년물 4.4% 정도면 정말 높은 수준이고요. 미 경제가 좋은 듯 보이지만 언제든지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취임 이후 최소 반년 동안은 경기 침체 얘기가 안 나오겠죠. 왜냐? 트럼프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이제 각종 세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내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2025년에 14년 만에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이때까지 중국은 부동산 불황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적극적이라는 단어까지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은행 지급 준비율, 즉 지준율과 정책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내수 경제 살리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상당하죠. 최소 60%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취임식 당일에도 마약 유입을 이유로 중국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더 부과한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을 대비해서 위안화 절하를 하면서 약세를 용인하기로 했고요. 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 폭탄을 날려도 관세 영향이 적어지는데요. 이미 트럼프 1기 때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했었습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정부 상태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데 금리 인하를 바로 따라서 했고 또한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까지 하면서 암흑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요. 미국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히려 엔비디아는 주요 시장인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AI 자율주행 인재를 대거 채용하기로 했고요. 결국 표면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을 하지만 미국 기술 발전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패권과 실리를 다 취하겠다는 거죠.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머스크가 중간다리 역할한 게 보이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해지는데 오히려 올해 중국 법인 인력은 1000명이 늘고 베이징 자율주행 연구팀 인력만 해도 200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드론 부품 수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에 맞대응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웨이퍼,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요. 무튼 지속적으로 미중 갈등은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리는 챙기고 있다. 이렇게 중국을 미국 발 아래에 두면서 실리는 챙기면서 오히려 트럼프 취임식에는 시진핑을 초청했고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트럼프가 언급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발언들을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그리고 AI 분야의 선두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취임식에 시진핑을 초청했고요. 미국의 경제 군사적 착취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한국이 큰일 났구나.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 요구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최근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국에서 계엄령 사태가 일어났는데 미국에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고 연락 역시 두절되고요. 명분을 다 줬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다른 발언을 보면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할 계획이 없다. 제가 최근 파월 발언 스탠스가 트럼프에 발맞추어 바뀌었다고 이미 위의 영상에 찍어 올렸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토 탈퇴 고려 중
하지만 나토가 무역에서 미국에 돈을 지불한다면 남겠다. 이 말은 결국 나토에게도 대놓고 돈을 요구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나토에게도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더 청구할 명분이 생겼으니까 국민들 세금이 녹아가는 게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계엄령 후폭풍은 경제 전반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줄일 계획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노력 중이고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군을 주둔시키면서 휴전을 감시하겠다 하면서 종전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접촉 그룹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만 정치적 리스크로 혼란스럽지 미국, 중국, 강대국들은 글로벌 외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정부 상태로 골든타임을 철저하게 놓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놓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왜? 오늘 탄핵이 가결되었어도 이미 윤석열은 가결 이유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재판 과정도 생방송 요청하면서 국민들의 좌우 이념 대립을 심화시킬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 최대한 180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6개월이 걸린다면 한국 경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고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각종 발언과 규제가 쏟아질 텐데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수장이 없기 때문에 대응조차 못할 거고요. 결국 모든 경제적 후폭풍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녹아납니다. 이렇게 6개월까지 시간이 끌리면 장기화될수록 국가 신용과 이미지 하락 그리고 외교적 후폭풍, 내수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고 5,100만 국민들이 오히려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